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지난 46회에서는 중국 북한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중국 북한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제가 양측 간 안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지만은 그렇다고 중국과 북한이 늘 으르렁대고 앙숙처럼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중국에 뺨을 때려도 중국은 북한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계속 엔게이지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갑니다. 북한이 중국에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지만은 막대한 해를 끼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북한도 중국에 계속 뻗대면서도 지원을 받아내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나름대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상호 불신, 능멸, 혐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사파는 중국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안위를 지킬 자유권까지도 희생할 만큼 굴종적 친중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데 북한의 원조 주사파는 왜 중국을 우습게 여기고 악착같이 대드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정오와 저항 정신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6.25 전쟁 때부터 작동이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첩보 판단에서부터 중국, 북한 간의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미군이 인천에 상륙할 것이라는 첩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북한에 대비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김일성이 완전 묵살한 겁니다. 조선의 사정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당신들이 뭘 안다고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고 만 겁니다. 물론 인천 상륙 첩보를 믿었다고 해도 북한이 낙동강 전선의 모든 병력을 다 투입해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천으로 빼돌릴 병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10월 하순에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중공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름이고 공식 명칭은 중국인민지원군입니다. 중공군이 참전하자마자 김일성과 팽덕회 중공군 사령관 간에 작전 지휘권 문제로 충돌하게 된 겁니다. 김일성이 중공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넘겨달라고 했는데 팽덕회가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북한은 쉽게 사단으로 남침을 했지만은 낙동강 전선에서 후퇴할 때는 부대를 제대로 편성해서 돌아간 병력은 3개 사단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일성이 수십만의 중공군을 지휘하겠다고 하니까 팽덕회로서는 의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양측 간 5인 사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야 공식적으로는 통합사령부가 설치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북한군 연락장교가 사령부에 파견되어서 중공군과 작전 정보를 공유하되 지휘는 그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전쟁 수행 방법을 둘러싼 이런 이견은 서로 감정은 상할 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불거지지는 않고 혈맹의 큰 틀 속에서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북한 관계가 파탄의 위기를 맞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56년 반당 종파 사건입니다. 반당 종파 사건이 뭐냐 하면 김일성이 연안파를 모조리 숙청한 사건입니다. 연안파는 중국 연안, 우한, 산서성, 태항산 이런 데를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조선 의용군 출신인데 중국 공산당에 인맥이 많은 친중파입니다. 김일성은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벌이다가 소련군 88년대에 편입된 동북항일연군 출신으로 연안파와는 계보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일성, 최현, 김책 같은 동북항일연군 출신들이 북한 정권의 주류라면 최창익, 김두봉, 무정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는 비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파가 당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의 노선을 비판하자 김일성은 이들을 반당 반혁명 종파주의자로 몰아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김일성이 그 3년 전에 남로당을 숙청한 데 이어서 최대 라이벌인 친중 연안파를 숙청함으로써 1인 독재 체제의 기틀을 완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북한 중국 관계에는 최대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이때 모택동이 김일성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노발대발한 나머지 중공군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은 김일성이 먼저 중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김일성은 중공군이 계속 주둔하면 중국 백을 믿고 친중파가 언젠가 자신의 권력을 다시 흔들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했을 겁니다. 58년까지 25만의 중공군이 일방적으로 북한에서 완전 철수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주한미군이 여전히 대규모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김일성은 중공군의 주둔이 초래할 후환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대신에 정권의 안보를 선택한 겁니다. 그 이후에 1961년에 조중우호협력 조약, 이게 이제 동맹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고 이듬해인 1962년에는 주얼레의 방북 계기에 김일성과 중국, 북한 간의 국경을 획정하는 조중병계조약에 서명하면서 중국, 북한 관계는 잠시 해빙을 맞기도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중북 관계에는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65년 시작된 중국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는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매도하면서 고위급 지도자의 상호 방문이 1969년까지 4년 동안 완전히 중단된 적도 있고, 그리고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자 북한은 이에 대해서 혁명 변절자들의 배신 행위로 매도하면서 우리식대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친중파 숙청 이후 중국 북한 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은 사건은 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입니다. 수교 한 달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는데, 그때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제국주의에 굴복한 변절자이자 배신자라는 그런 극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 이후 8년 동안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97년에 북한의 주체사상 창시자로 알려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북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으로 망명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중국의 황장엽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묵살했죠. 이것도 김정일의 중국 불신에 한몫을 했을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 북한 간에는 그간 쌓인 앙금을 좀 풀고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2002년에 또 이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해보려고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특구 장관으로 중국인 사업가인 양빈을 임명했는데 중국이 양빈을 바로 구속해버린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 좀 해보려고 큰맘 먹고 단동에 인접한 그 황금평에 특구를 만들기로 했는데 중국이 가로막은 겁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김정일도 김정은에게 같은 유언을 남겼다는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유언이 굳이 없어도 북한 지도부의 중국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북한에서 친중파로 낙인 찍히는 것은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에서 토착 외국으로 찍히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일각에서는 장성택을 친중파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과의 무역과 경제 협력에 끼어들어서 자기 이권 챙기다가 약점 잡혀서 망한 겁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도 김정은의 유일적 지배체제 확립에 걸림돌이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독자적 권력 기반도 없이 김일성 집안에 장악한 것 하나로 권력을 좀 행사해 보겠다는 그런 사심이 발동하는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2012년 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해 첫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하셨는데 후진타오 주석의 국빈 만찬과는 별도로 원자바오 총리가 따로 한번 모시고 싶다고 해서 양측에서 각 4명 정도만 배석한 소규모 비공식 온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전에 장성택이 북경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끌고 와서 중국 지도부를 만나고 돌아갔는데 원자바오 총리가 장성택 방문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는데 원자바오 총리가 그 설명한 내용보다도 더 놀란 것은 원 총리가 장성택에 대해서 경멸하고 비아냥대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장성택이 중국에 대북 투자를 요청했는데 원 총리가 투자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수익성 이런 걸 따져서 알아서 할 일인데 북한이 투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부터 만들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 수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한 말이지만은 장성택이 이런 단순한 이치도 모르고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그 발상이 너무 한심하다는 그런 투였습니다. 중국은 장성택을 특별히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장성택이 중국 정부로부터 얻어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친중파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미워하는 중국을 본받아라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직접 하지 않고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것을 모욕으로 여깁니다. 중국말 안 듣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중국을 속국으로 취급하는 그런 인상을 주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줄 착각하는 나라는 이런 실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북한이 볼 때 중국은 자기 이속만 챙기는 나라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북한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과 수시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등 뒤에서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무슨 모의를 하는지 늘 의심을 합니다.
북한 원조 주사파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반외세 자주 노선입니다. 여기서 외세라는 것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할 때 이용은 하고 경제적 지원은 뜯어내지만은 간섭과 훈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이 투철합니다. 북한이 절대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지만은 우습게 이길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철저한 자주독립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 TV였습니다.